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힘드시죠?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강이나 아니면 이제 온천반 이렇게 듣다가 실제 이제 와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이게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토요일 일요일 날 엄청나게 이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을 받아보니까 어떤 거 좀 많이 물어보시냐면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자료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우리 시험 범위는 항상 강의 계획서대로 나와요. 물론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오버랩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요 시험 범위 그리고 강의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기에 우리가 시험 본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패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봤으니까, 섭렵했으니까. 과연 섭렵을 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표기만 해놓고 제가 보니까 2기 때 문제 낸 것은 다시 묻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 패스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2기 제끼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랑 마찬가지로 지금 3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실력이 사실 여기 이제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본인이 나는 어느 정도 왔다, 그 분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객관적으로 그 메타 인지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제 쏟아붓는데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되느냐?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광범위한 범위가 진짜 외워지는 건가? 그리고 과연 끝냈다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최대한 긁어 모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줍줍하는 거고, 막 여기에서 지금 왜? 조작적 조건화 왜 이런 거야? 왜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왜를 묻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신림동 지나가다가 누가 그거잖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왜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우선은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스펀지다. 그래서 무조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누가 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제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렇게 이제 생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인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분명히 문제를 너무 이제 문제 양에 압도돼서 완벽하게 다 쓰시기보다는 누락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험인 게, 나는 목차 안 잡아도 잘 쓰던데? 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선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3번 읽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3번 읽으셔야 보여요. 내가 놓친 게 보인다. 그래서 그거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영조직에서 특히 2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론 있잖아요. 동기부여 이론, 그리고 리더십 이론은 도식화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막 그리는 게 좋다 이건 아닌데, 동기부여나 리더십은 이론별로 다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딱 모형 그린 사람이 공부를 안 했는데 모형 그리는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그래서 모형을 그리고 그게 이제 목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수님이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법학 과목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교수님이 읽기 시작하면 계속 감정거리가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야 그냥 감점이 안 되고 그래 뭐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샅샅이 보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려면 특히 동기부여나 리더십 이론은 도식으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하시는 게 중요하고,
경영조직까지 이제 실제 시험장 가 보시면 정말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동법 이제 보면은 망했다. 그리고 인사 보면 아, 내일 시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망치실 거예요. 그런데 경조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그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이번 해 어느 정도 승산이 있구나. 이게 경조 시간에 딱 가면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뺏어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좀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3기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죠. 시간이 있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3기 때 어떻게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수업 다 모아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좋은 경험이었다. 그냥 좋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기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좋은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내가 놓친 쟁점 또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부실하게 쓴 거, 그거를 월요일에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하지 않으시면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한 반나절 이상 또는 하루 정도는 그냥 복습하는 시간 이렇게 삼으시고, 복습한다고 해서 또 네 과목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과목 다 하기 굉장히 빠듯하죠. 그래서 그 네 과목을 다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내가 3-4줄 이상 쓸 수 있다. 그리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그럼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런 건 이제 펜으로 좀 표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아, 내가 이거는 놓쳤던 부분 이렇게 보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해당 주에 모의고사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해당 주 모의고사 이제 준비를 하시되, 모의고사도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루에 한 과목씩 하는 게 좋냐? 그럼 화요일 날 공부한 거는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나절씩 뭐 이제 한 과목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하루에 3과목 또는 4과목씩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난 계속 손때가 묻어야 된다. 그래야 불안감을 덜 느낀다. 이런 분들은 3과목, 4과목 하루에 하시는 게 좋고, 아우 나는 꼴도 보기 싫다. 우선은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빨리 공부를 진도 팍팍 나가야 된다. 이러신 분은 하루에 2과목 정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고, 결국 초치기예요. 우리 시험은 초치기입니다. 초치기가 공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 엄청 외워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초치기 한 거에서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빨리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조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여백을 쓰는 순간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이제 소설 쓰고 이하 여백 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합격자 티타임에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산술급수적이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입니다. 제가 뭐 아주 긴 기간 살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게 지수함수 있잖아요. 제이커브처럼 지금 아무리 공부해도 안 올라가. 그런데 이제 시험 정말 막판에 한 달 정도 되면 쑥쑥 올라가요. 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막 퍼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이커브처럼 이제 딱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때 좋은 이제 그 답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바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상황적 합론 그리고 전략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우선은 자, 문제 한번 잘 보시면 이건 조직 이론이죠. 그렇죠? 아, 조직 이론에 대해서 이제 나왔구나. 그리고 조직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뭔가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물어보면 이 3가지 안에 결국 이제 걸쳐 있거든요. 빨리 어딘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전략
전략적 선택 이론이랑 상황 적합론이 어디에 걸쳐 있느냐? 우선은 이거는 에슬리 반데벤의 유명한 이제 특히 결정론, 임의론을 가르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좌측 하단은 데프트 교수님의 조직 관계 분석에 대한 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칸 모형에는 물론 걸쳐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자, 상황이론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론 완벽하게 여기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을 아예 염두에 두고 낸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되,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많이 틀리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설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상황적 합론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경영 조직에선 변화하는 환경 쓰지 마세요. 반이 쓰지 마세요. 그거 다 초짜들입니다. 그래서 반이 변화하는 환경, 자, 이런 거 다 초짜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 컨틴전시 띠어리잖아요. 컨틴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 즉, 조직 구조나 관리 체계는 바로 환경, 기술, 규모와 관련이 있고 이게 핏이 맞을 때 성과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살려주시는 게 가장 좋냐면 네 번째 줄에 1970년대에 로렌스와 로시가 자, 뭐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죠? 원베스트웨이가 있다라고 하는 보편화적 관점을 비판을 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상황적 합론이다. 이거 살려주시면은 훨씬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 다르다. 이거보다는 로렌스와 로시의 비판이 바로 상황적 합론의 이제 그 초기 주장이 되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모형을 한번 보시면 모형이 결국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한번 보세요. 가운데 박스에 조직 구조와 관리 체계가 환기규의 핏이 맞아야 결국은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그 목 찾아봐서 써준 겁니다. 상황 변수란 환기규, 그리고 조직의 속성 내지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는 바로 조직 체계나 이제 관리 방식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조직 유효성, 한마디로 맨 마지막에 결과 변수가 성과, 뭐 생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물음에서 뭐라고 물어보았느냐? 바로 상황 적합론에서는 환경과 기술 연구만 언급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자, 환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낄낄빠빠를 잘 해야 균형 있는 답안 완성이 되는데, 자, 당연히 다 쓰면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다 쓰다가는 지금 3번 문제에서도 지금 잘게 쪼개놨는데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뭐라고 가늠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 쓰는 거 좀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쓰되, 자, 이것도 너무 자세하게 쓰면은 완성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티가 나는 그러한 답안으로, 물론 다 공부한 티가 나는데, 자, 여기에서 특히 페퍼와 셀란식이라든지 아니면 덩컨과 탐슨이라든지 번스와 스토커는 완전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스와 스토커, 그리고 로렌스 로시 연구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좀 필속이 좀 빠르시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치고 이제 넘어갔는지 1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x2 표, 그렇죠? 물론 그리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투머치예요. 그래서 자, 덩컨과 탐슨의 연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정말 지표,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지 4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컨과 탐슨은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죠? 단순, 복잡하냐, 그리고 안정, 동태적이냐에 따라서 낮은 불확실성에서 매우 높은 불확실성까지 4가지로 나누어서, 자, 이것을 이제 4가지 환경을 도출하고 여기에 따른 조직 구조를 논하고 있다. 이것만 지금 표기가 되어도 이 사람 알고 있다. 명확하게 이제 지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개 중에 핵심적인 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설명해 주시지 말고, 단순 안정적인 환경, 이게 이제 낮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환경이고, 대표적인 산업이 뭐였었죠? 컨테이너 제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소금, 그리고 제철,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복잡 동태적인 경우에는 높은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전자산업, 첨단 전자산업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항공사나 석유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렌스와 로시의 연구, 특히 아까 상황적 합론에서 1967년에 비판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직과 환경이라고 하는 저서에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과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통용되는 효과적인 조직은 없고, 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이때 그 핵심이 뭐죠? 차별화, 즉 분화와 통합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플라스틱, 식료품, 그리고 컨테이너 산업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스와 스토커. 기본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1961년에 영국 내에 있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 조직 구조와 동태적인 환경에 있는 조직 구조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기계적, 유기적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스타 모형 있잖아요. 스타 모형 그리시고 덩컨과 탐슨의 2x2 그리시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완성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번 인사랑 경조 시험을 보시고서 나는 완성을 못했다. 그러면 지금 낄낄빠빠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어디에서 본인이 컷해야 될지를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점이 100점 분량이라면 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죠. 5를 빼고 5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7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적 합론, 전략적 선택 이론을 어떻게 보면은 한 3페이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2x2 표 그리고 스타 모형 그리고 이러면은 3페이지에 절대 못 끝납니다. 기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술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기술은 페로우가 주장을 했었던 개념 정의, 이게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찰스 페로우의 정의를 한번 인용을 해보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것이다. 꼭 기계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드워드, 페로우의 연구, 탐슨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3개 다 쓰시기보다는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우드워드의 연구, 우선 우드워드는 가장 이제 최초로 기술 결정론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 학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언급을 해 주셔야 되죠? 기술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단위 소량 생산 기술, 대량 생산 기술, 그리고 연속 공정 생산 기술 3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유기적, 기계적 여기까지는 터치를 해 주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적인 그 조직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단위 소량 생산 기술과 연속 공정 생산 기술이었었고, 나머지 대량 생산 기술은 기계적 조직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로우의 연구, 물론 이제 장비10 요거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장비10 물론 그 명칭이긴 하지만 지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2가지 지표에 따라서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그리고 공학적 기술 이렇게 분류를 하였다. 물론 기계적,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연구를 했죠? 상호 의존성에 따라서, 그쵸? 필요한 기술, 소요되는 기술이 다르다. 그게 바로 중개형 기술, 연속형 기술, 집약형 기술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거 한 2가지, 그리고 기술에 대한 거 2가지 이렇게 이제 치고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런 평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공헌과 한계 이거 쓰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차이점을 한번 써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쓰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개별 조직인지 조직군인지 또는 결정론인지 임의론인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거를 얘기를 해보시고 스칸 모형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잖아요. 사람을 바로 이성과 논리의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은 자연적인 존재로 보는가.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평가에서 공헌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상황 이론을 근거로 해서 자, 조직행위 그리고 분석 단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중범위 이론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도 아니고 마이크로도 아닌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 조직의 특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매조 단위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계점을 특히 보시면은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특정 상황에 특수한 사실만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내재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 타당성에 위배가 된다. 자,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론적인 어떤 개념의 타당성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론이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그 타당성, 개념의 타당성, 명료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사실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요 로마자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략적 선택 이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차별화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자, 상황적 합론이랑 전략적 선택 이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상황 적합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이것을 약간은 이제 확장하고 비판한 게 전략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그 유래 한마디로 로마자 3번에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연결 내용을 깔아준 게 로마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살려주시면 좋은 키워드가 뭐죠? 이인 동가성입니다. 그렇죠? 결국 목적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다다르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 이인 동가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은 동일하지만 여기 그 목적에 다다르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느슨한 연결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루즐리 커플드 요것도 이제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환경이 사실은 타이틀리 커플드가 아니라 루즐리 커플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나갈 수 있죠. 자,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략적 선택 이론의 개념, 등장 배경, 그리고 전략과 조직 구조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챈들러 아니다. 그런데 꼭 챈들러라고 끝까지 적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죠? 차일드예요. 자, 그래서 그 로마자 3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차일드는 챈들러의 전략 결정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Structure Follows Strategy라고 주장을 했었던 전략 결정론을 비판한다도 괜찮습니다. 확장했다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판, 확장을 한 전략적 선택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빨간색 지금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경, 전략, 구조 이게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는 자, 환경을 해석하는 창조적 행위자로서의 그 해석 능력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CEO 한 명이 아니라 또 뭐까지 포함이 된다? 조직 문화까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준 게 바로 밑에 전략적 선택의 방식인데 제가 이 문제를 이제 25점짜리로 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전략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25점짜리로 낸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50점짜리로 냈을 때
다 대부분 누락하는 게 3번이에요. 전략적 선택의 방식. 이거 그냥 생각도 안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 짚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도적인 기술 지원.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관적 환경 지각이라고 하는 쌍가루 1번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자, 주관적 환경과 유사한 개념, 이거 동어 반복하지 마시고, 의도된 환경이라는 거예요. 재창조된 환경이다. 의도된 기술 지연이다. 이미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도 창조적인 행위자로서의 어떤 재량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 기술 지연, 요거 꼭 살려주시면 훨씬 더 좋죠.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에 아까 CEO 한 명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조직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 요거 사실 요거까지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냐, 뭐 대규모냐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게 바로 이제 비판점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공헌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자, 이거 영문으로 주로 어떻게 표현하죠? 쉐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환경을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환경 해석, 환경 형성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적합 이론을 보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기도 했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정교하게 보완하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적 선택 이론은 뭔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지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라고 하는 여타 다른 학문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비판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대내, 대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기업은 사실 그렇게 큰 재량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죠? 조직 문화가 아까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는 이미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고착화되어서 자, 아무리 재량적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4페이지에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슬리 반데벤의 그 환경 인식에 대한 가정 그리고 조직 분석 수준에 따라서 자, 나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적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까지는 안 적어 주셔도 돼요. 자연적 선택 관점, 뭐 집단적 행동 관점 이건 아닌데 자, 밑에 나와 있는 이론이 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죠? 교수님이 지금 이거 확인하려고 문제를 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개별 조직 하나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되 상황 적합 이론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전략적 선택 이론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되 자, 이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통점 의외로 여러분들 하나만 짚으시는데 두 가지 짚을 수 있어요. 우선은 개별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다. 물론 그 변수가 다른 거지만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상황적 합론에서는 환기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고 전략적 선택 이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관리자의 환경 해석 능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결정론적 관점, 임의론적 관점인데 이거 얼마나 포장을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정론, 임의론 뭔지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어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기보다는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 임의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자유 재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성, 진취성, 그리고 환경 해석에 대한 아까 쉐입이죠. 형성 능력, 그리고
재량권을 가지고 창조적인 행위자로 보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되 사실 1번 문제는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3번까지 분명히 못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그래도 가르친 지 오래됐잖아요. 대부분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조직 이론이 뭐냐면 이거 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스칸 모형. 스칸 모형을 제가 내내 가르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이거 3개 다 쓴다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쌍수 들고 막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 다 쓰고 싶죠. 왜냐? 경쟁 우위가 있으려면 남들보다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완성을 못해요. 그래서 스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 연구사적 의의에서 종횡단 연구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짚어주시는 게 좋고 그냥 4가지로 나뉜다 이게 아니라 롱기튜디널 종단 연구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하는 횡단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잘 보이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에서 이제 스칸 모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레셔널, 내추럴 그리고 오픈 시스템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거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3개씩 다 설명을 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한두 개씩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줄처리로 그렇게 한두 개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보고 문제 2번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차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차반 강의를 찍을 때 개인 진짜 지금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한 2개만 좀 찍어달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2개 뭘 찍을까요? 이거 찍죠. 당연히 지금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는 진짜 중요한데 안 나왔죠. 그리고 성격에서도 MBTI나 빅5는 중요한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되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 문제를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우선은 이거 어디에서 나오죠? 학습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학습은 트랙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이고 그리고 자,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반영구적인 또는 이제 영구적인 행동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를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 얘기해주면 좋죠? 행동주의 학파들에 의해서 제시가 된 이론이다. 카테고리를 짚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 즉 행동주의 학파들이 주장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 한번 봅시다. 고전적 조건화는 이반 파블로프가 제시를 한 것으로 자,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제 행동 반응을 도출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자,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관련 없는 것들을 이라고 하시기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조건 반응을 얻어내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같은 경우에 우선은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꼭 그려야 되는가? 자,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그리는 사람이 있습디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는 사람이 매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진짜 경쟁력이 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긴 그려요. 근데 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지금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영어로 쓰지 마시고 이것만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이거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학습을 요하지 않는 선천적 자극, 그리고 후천적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자극. 그래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계속 결합시켜서 이제 어떻게 한다? 바로 조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만 살려주셔도 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작동 원리에서는 아예 이 그림을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스티뮬러스가 리스판스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세 번째 줄 보시면 자극과 반응 간의 지속적인 결합, 이게 키워드죠, 그렇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간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결합에 의해 행동이 학습된다. 자, 그래서 조건화 이전, 그리고 조건화 과정, 그리고 조건화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가 있어요. 조작적 조건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조작적 조건화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 정리, 그리고 답안지에 써야 될 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손다이크와 스키너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는 손다이크가 아니라 스키너입니다, 그렇죠? 스키너가 더 중요한 최종 정립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손다이크는 약간 이제 그 계시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스키너 이론을 딥하게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학습은 단순히 자극 반응이 아니다. 자, 앞에 있는 거 계속 이제 비판을 해주면서 설명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강화를 통해서 원하는 보상을 받게 되면 그러한 행동이 다시 학습이 된다. 자발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그래서 유기체가 스스로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작동 원리를 보시면 바로 자극, 반응, 결과물,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다이크는 뭐라고 했었죠? 우연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라이얼에 의해서 우연히 자극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반응에 선택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서 행동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자,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밑에 3번을 보세요. 행동은 뭐의 함수다? 결과의 함수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되면 그런 행동은 다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을 잘 살려주시면 좋죠. 손다이크의 이론은 스키너가 한층 체계화하였는데, 스키너는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느냐? 자, 네 번째 줄입니다. 결과물이 반응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강화라고 하는 reinforcement라고 하는데, 강화는 결국 뭐죠? 행동 변화 방법을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해 주시되, 두 이론의 차이점, 여기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써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개실험이다, 뭐 아니면은 뭐 비둘기 실험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써주시기보다는 좀 공부한 티를 낼 수 있는, 자, 스스로 유도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번에 학습 행동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자극 반응을 결합시켜서 수동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또는 스스로 계속 레버를 눌러가지고 그 치즈 덩어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시는 것처럼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자, 자극 반응을 결합해서 수동적으로 유도하는 반면에,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유기체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리한 보상을 받고자 스스로 일으키는 에밋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행동의 동인,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각 학자들이 주장하게 되는 핵심 그 원리가 있잖아요. 핵심 원리가 뭐죠?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건 자극이냐 아니면 강화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 자극과 강화. 그래서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관련시켜서 결합시켜서 새로운 조건 반응을 얻어내는 게 조건 자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화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받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리인포스먼트, 강화였었죠. 자, 그리고 인간관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수동적이다, 자발적이다. 이거는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인간 행동의 그 설명을 제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폭넓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면 어쩔 수 없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써야 되긴 하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른 것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녹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개인 파트에서 시험 직전에 보셔야 되는 게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파생되는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은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더 키워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더 키워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강화에 대해서 우선은 물론 공부를 하죠. 물론 지금은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를 공부를 했지만 강화 문제는 계속 이제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강화는 행동 변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화의 유형 또는 강화의 전략에서 특히 뭘 많이 얘기를 하느냐, 좋은 자극을 주거나 뺐거나, 그리고 나쁜 자극을 주거나 뺐거나, 이거 이제 아시죠? 그렇죠? 이 네 가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극과 반응 간의 연계, 관계를 더 키워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지금 시험이 아니니까. 자, 적극적 강화 또는 긍정적 강화 그리고 부정적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죠?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음영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게 하는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덜 하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게 지금 보시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 또는 소극적 강화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키워주는 것, 만들어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덜 떨어뜨려주는 것은 뭐다? 바로 반대에 나와 있는 소거와 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덜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떨어뜨려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네 가지는 다 대부분 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적소, 벌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죠. 그런데 문제를 조금 꼬아서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더 키워주는 것과,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1 그리고 2-2에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더 떨어뜨리게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은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는 어떤 식으로 또 물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그 용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로 한 게 바로 자극과 반응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엔 뭐가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 강화 또는 이제 적극적 강화와 부정 강화 또는 소극적 강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S가 R로 가는 이 연계를 약화시키는 방법엔 뭐가 있느냐? 이제 강화가 아니라 약화라고 물었습니다. 약화는 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소거와 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음영 표시 있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챙기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속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에요. 속어의 개념.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속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것에 따르면 자, 좋은 자극을 준다 뺏는다 또는 나쁜 자극을 준다 뺏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강화 작용을 철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철회. 그러니까 좋은 자극을 철회시켜서 조작적 행동이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속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하시려면 강화 작용을 철회시켜서, 그렇죠? 철회시켜서 조작적 행동이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 이것을 속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속어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느냐? 자, 강화 계획이 있잖아요. 연속적 강화 계획이 있고 불연속적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연속적 강화 계획이 뭐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이제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자, 긍정적 강화 그리고 이제 적극적 강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걸 계속 줄 수는 없죠. 왜? 기업의 자원에 한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연속적 강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연속적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 계획 중에 속어가 가장 늦은, 한마디로 속어가 가장 늦은, 한마디로 느린 강화 계획은 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딱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속어가 가장 늦은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정답이 뭐죠? 변동 비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예상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예상을 하면은 사실 그냥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어에 있어서 가장 늦은 강화 계획은 바로 변동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미신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변동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습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등급을 좀 나눠 보면은 중간 등급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위 등급에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는 사실 심리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딥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S에서 R, 한마디로 자극과 반응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 자극과 반응의 연결을 약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한 꼭지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고, 자, 이거보다 이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다 쓰지 말아라. 그냥 강하게 다 쓰지 말고 자, 속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쓰고 자, 속어에 있어서 가장 늦은 강화 계획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써봐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변동 비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변동 비율. 왜냐하면 자, 간헐적 강화를 받으면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고 충분히 강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변동 비율이 가장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어라고 하는 요 개념 제가 너무 걱정하시지 않게 다음에 워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번에 워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문제, 이런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당황스럽죠. 번아웃? 내가 이제 감정 공부를 했는데 번아웃을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MZ세대의 공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인데 미국에서는 MZ세대가 공정성이 아니라 번아웃 이것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이제 연구가 된 게 우리나라로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번아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오느냐?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찔끔찔끔 이제 물어보는데 핵심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아웃에 대한 개념은 다행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일명 연소 증후군이며 결국은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에 빠지게 되는데 모든 에너지가 소모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본 적이 있냐면 우선 한스 셀리의 일반적 적응 증후군에서 3단계 이게 이제 소진 현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지? 바로 한스 셀리에가 주장을 했었던 일반적 적응 증후군에서 3단계 이그조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첨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 여기에서 미리 얘기를 해줬지만 한스 셀리에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일반적 적응 증후군 굳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3단계가 바로 소진 단계, 번아웃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음 1번에서 바로 빅5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봐라.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외친 성정경 저만 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제가 빅5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아실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씁니다. 하나만 난 고를 거야. 라고 해서 하나만 쓰는데 자, 해설지 한번 같이 볼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을 이제 그 트레이닝 시킨 게 2기 때, 자, 항공사의 승무원을 지금 이제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하나만 생각하지 말아라. 남들 하나 쓸 때 우리가 2개 이상 쓰면은 그래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9페이지 해설지 보시면, 자, 뭐, 고든 올포트의 성격, 개념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외친 성정경. 다만 이거 누가 주장 했었다. 코스타와 맥그레가 5대 성격 차원이라고 명명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되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3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 보면 하나만 딱 찍는다는 거예요. 우선 자,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렇죠?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고 우직하고 기획력이 있고 마감 시한을 잘 지키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근면성실하거나 우수한 사람일수록 어떤 성향이 있다?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아웃 증상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성실성.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친화성도 있습니다. 친화성은 뭐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한마디로 관계관리까지 해야 돼.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관계관리, 미연에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강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도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정서적 안정성, 이거는 이제 신경질적 성향이라고 해서 뉴로티시즘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즉, 신경질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뭐죠? 우울감에 자주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결국 정서적인 고갈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사실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실제 논문에서 검증이 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 이게 기본이긴 한데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를 쓰셔도 논리만 맞으면은 교수님이 이제 점수를 주세요. 꼭 연구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쓰면은 좀 그렇다. 항상 고민을 좀 해보셔가지고 2가지 이상 써보도록 노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기 쉬운데 감정노동의 개념 그리고 감정 부조화의 발생 원인.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턱 막힐 수 있는 게 감정 부조화의 발생 원인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감정 부조화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뭐였었죠? 결국은 전시적 감정과 실제적 감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 부조화의 발생 원인은 전시적인 감정과 실제적인 감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인데 동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뭘 여기에서 살려주시면 좋으냐 10페이지에 로마자 1번의 두 번째 문단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었는데 어빙 고프만의 연극 이론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은 청중이요. 근로자는 배우이며 근로 환경은 무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디에 은유한 거죠? 감정 노동에 은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멋지게 표현할까? 이 필요 없어요. 감정 노동에 은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메타포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 규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고프만이 주장을 했었던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부조화의 개념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신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조직이 요구하는 바로 뭐 표현 규칙과 다르다면 여기에서 이제 감정 부조화를 느끼게 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부조화의 발생 원인 요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는 감정과 본능적인 원시적 감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성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랑 이게 결합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작업의 열정을 불사르게 되면서 번아웃 증후군이 올 확률이 높은데 창의성의 개념 구성 요소 이거는 이제 바로 생각이 나시죠. 다만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창의성의 구성 요소 우리 책에 보시면은 길포드의 연구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할 필요 없죠, 그렇죠? 길포드가 워낙 창의성에 대해서는 최초 이제 시작을 한 연구자이긴 하지만 자. 주로 우리는 누구를 언급을 한다? 최종 정립을 한 사람을 주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아메바일이 주장을 한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다. 자, 그래서 전문성, 창의적 사고기술, 과업 동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시 들어주시면 좋아요. 간헐적인 예시. 자, 전문성에서 제가 강의 시간에는 뭘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첫 번째 그 전문성 문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이죠. 아웃라이어가 뭐죠? 자, 정규 분포에서 완전히 정말 극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웃라이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자, 300명이 많이 합격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16페이지를 씁니다. 대다수 정규 분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6페이지를 써.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닌데 나는 12페이지 썼는데 점수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아웃라이어예요. 완전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창의성이 높은 천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웃라이어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뭐라고 얘기하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10년 정도 5시간 일을 계속 경험을 축적하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에디슨의 발명품 그 사례 얘기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기존에 나와 있던 아이디어나 재료를 재조합해서 만든 것이 결국 이제 발명왕 에디슨의 그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기술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유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유추 능력에서 자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마르셀 프루스트가 얘기를 했었다. 자, 그다음에 과업 동기입니다. 이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자 칙센트 미아이가 얘기를 했었던 몰입과도 맥락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완전 푹 빠진 몰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물음 4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탁탁 걸리는 것들이죠. 구성원의 번아웃을 줄이기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 방법. 그래서 한번 해설지를 보시면 아마 또 보시고서 무릎을 또
그거 탁 치면서 이렇게 쓸 걸.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감성 경영을 하자. 그다음 펀 경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적고 말게 되는데 3-1문에서 지금 얘기한 성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3-2문에서 얘기하는 감정 노동의 측면, 그다음에 3-3문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의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정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3-1문 한번 보세요. 성격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어서 변수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자,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은 계속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 장시간 근로를 방지시키고, 그리고 자, 긍정 심리 자본에서 특히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복 탄력성.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툭툭 털어낼 수 있는 복원력, 이거 이제 키울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육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바꾼다 이게 아니라 성격대로 원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감정노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책에 몇 가지가 나와 있죠. 펀 경영을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즐겁게 만들자 뿐만 아니라 자, 심리 상담을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슬링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화 프로그램, 이게 뭐죠? 진실된 행동처럼 느끼게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성 측면입니다. 창의성 측면에서 번아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우리가 아메바일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창의성 발현의 정적 요인 그리고 부적 요인, 요거 이제 표로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 요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적 요인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조직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직된 조직 문화보다는 복지 부동의 문화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서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번아웃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법 3가지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험이 되는 것이, 만일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개인 변수 정말 요모조모 알짜배기로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격 물어봤죠. 감정 물어봤죠. 다양성 중에 창의성 물어봤죠. 그리고 조직 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손봐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답형으로 하기보다는 맨 마지막에서는 이거는 뭐 개인 차원이다, 시스템적인 문제다, 문화적인 문제다,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많이 연구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수입이 돼서 많이 연구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낼까 하다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낸 게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이거 어디에서 나오죠? 이론적 가치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관, 이거 뭐죠? 새로 보시는 거는 아니겠죠. 알포트의 직업적 가치관 분류입니다. 집단에 따라서 중시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냐, 교사냐, 자, 이렇게 있는데 번아웃이 쉽게 오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번아웃이 누가 제일 많이 올까요? 물론 창의성을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몰두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많이 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공익적인 일을 주로 하게 되고 이타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평판이나 외부의 시선에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 번아웃이 좀 빨리 오는 편이다, 이렇게 연구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사회적 가치관과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홀랜드의 리아색 모델 있잖아요. 거기에도 직업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사회적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관에 해당이 되는 직업 분류가 알포트의 지금 연구 6가지도 있지만 홀랜드의 리아색
모델에서 바로 사회적이라고 하는 그것과도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종, 직업, 집단이 번아웃이 빨리 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되 사실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 좀 딥하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충 문제 한번 풀어보되 결국 보충 문제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논점을 잘 짚었느냐. 딴 이제 논점이 생각이 안 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점을 잘 짚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MBA 과정에서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난 이렇게 했을 때 동기부여되고 성과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토론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힌트를 잘 주워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부장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리더를 따라했다. 그렇죠? 우선은 따라한다. 이거 약간 의심스럽죠. 모델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 체계라고 하는 상징 체계를 활용을 해서 가치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구성원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한다. 그죠? 통제를 한다. 이거 뭐죠? 바로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충분히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상징 체계가 이제 그대로 이전이 되고 반면 교사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통제, 규제하는 거.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13페이지에 4번 특히 보시면은 모델에서 대리학습, 상징적 과정, 자기 통제.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따라한다. 그리고 개인 행동의 지침, 언어로 이제 습득한다. 그리고 자기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알려드리면 1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4페이지에 모방이나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쓰면은 이제 약간 추가 가점이 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실제 시험에서 사회학습 이론이 나오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모델링, 상징적 과정, 자기 통제 이게 첫 번째 빈출 순위고 두 번째 빈출 순위가 모방이나 관찰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프로세스, 절차, 단계 요 4단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부가적으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중, 유지, 재생, 강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보시면 우선 비부장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결정권을 인지하는 거. 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자, 본인 스스로 자신의 결정권을 자, 인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해석을 하면 인지평가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행동이나 내 결단에 대해서 순수한 나의 어떤 재량권이나 통제 위치가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평가 이론, 많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결정 이론이 생각이 전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인지평가 이론을 쓰잖아요. 그러면 뭐 나가리는 아닙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점수를 주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2번이 15점이면 15점에 한 3분의 2 정도 원래 주려고 했었던 점수에 3분의 2 정도 이렇게 이제 부분 점수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인지평가 이론도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직접적인 것은 대시어 라이언의 이제 자기결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바로 쓴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항상 문제 3번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인지평가 이론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기결정 이론 한마디로 인간 행동의 통제 원천이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를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내부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경우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자기결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외표동 통내 요게 이제 결국은 핵심이죠. 그렇죠? 로마자 2번에 자기결정 이론에서 행동 통제의 유형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리고 개인 행동의 통제 요인 한마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그리고 이거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백업을 해줘야
되는가? 그게 그 뒤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기결정 이론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인지평가 이론 나왔습니다. 인지평가 이론은 몇 년 전에 나왔고 자기결정 이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시차장 한번 봅시다. 시차장은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합니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느끼게 하는 거. 뭐죠? 긍정 심리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루탄스의 긍정 심리 자본이지만 중요한 게 뭐죠? 하위 차원 4가지를 반드시 하나도 누락 없이 쓰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히어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내한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탐 크루즈가 내한했는데 똑같이 루탄스도 우리나라에 내한해서 나의 연구는 이거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히어로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자기훈응감, 회복 탄력성, 낙관주의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바로 긍정 심리 자본의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서 다시 복원하는 능력, 복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 차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신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해서 바로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감정 관리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관리. 자,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바로 17페이지에 보시면 감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시험에서 감성지능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감정노동으로 적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감성지능은 특히 터치 해주시는 게 좋죠. 여기 이제 감성지능의 개념, 즉 의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피터 살로베이와 존 메이어가 처음 제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골만이 4개의 요인, 즉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이게 아니라 자, 감성 리더십으로 이제 끝내줬어요.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리더십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지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자, 경력 개발이라든지 정말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감성 지능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과 승진 그리고 이제 성과, 행복 만족감에 있어서는 바로 지적 능력보다는 감성 지능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사실 5-1번 문제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랑 많이 겹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5-2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 목적 조직, 즉 혼합 조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가치관이에요. 도덕적 가치관, 원리, 원칙, 옳고 그름에 대한 원칙과 가치관, 이걸 윤리라고 하고 자, 2번에서 경영자원 윤리가 왜 나오죠? 윤리의 영향력, 파생력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 구성원보다는 경영자가 결국은 결단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자 윤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바로 경영자 윤리가 확장이 된 이 파생성에서 이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보시면 되죠? 특히 사회를 공동체로 여기면서 여기서 마땅히 기업이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4번에 나와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4대 분야라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행정고시 시험에서 아치 캐롤이 주장을 했었던 CSR의 4대 영역을 쓰시오. 이거 행정고시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의 경법, 윤자 요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해야 되는 것이냐면 자, 각 책임 간에는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4가지 책임 모두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중 목적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이중 목적 조직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중 목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이제 타셔야 되는데, 자, 사회적인 사명 그리고 이익적 사명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조직을 우리가 이중 목적 조직, 즉 혼합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2번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어떻게 된다? 모든 기업들이 본질은 그러하지만 사명 표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익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 두 가지 목적을 같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 창출에 매진을 하게 되면서 사명 표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자 2번에 이중 목적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설계에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부서를 분할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 우리가 로렌스와 로시의 연구에서 알 수 있잖아요. 자, 분할과 통합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분할, 즉 차별화와 통합, 연계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부서나 팀이나 조직은 함께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 부서를 분할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통합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균형적 사고방식. 뭐죠? 상업적 로직과 사회적 복지 로직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뭘 첨언할 수 있죠?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변수로 잘 변화하지 않는데, 가치관이 서로 다르게 되면 우리가 갈등이 발생한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로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효과성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조직은 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량적 지표를 굉장히 경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 효과성을 측정할 때 KPI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매출이나 수익 증가 그리고 자산 수익률과 같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비슷한 회사와 협력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산업협회를 이제 형성한다. 우리가 자원의존 이론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산업협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환경에 대응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회적 사명이 직원들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사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다.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게 5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선 기업으로 인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B코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이제 인증받는 자선 기업 인증 제도. 자,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교과서인데다가 미국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대체안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윤리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죠. 우선은 리더십이에요. 왜? 아까 윤리를 행사할 때 파생력이 있는 게 바로 경영자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윤리적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대체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불합리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그러한 일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커미티를 이제 설치를 해 둔다거나,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윤리 경영자를 선임을 해 둔다거나, 아니면 준법 감시인을 두게 되면 책임지고 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슬블로잉이라고 하는 내부 고발 제도도 두자.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번 쇄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내부 고발 제도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자, 성문화시키자, 윤리규약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제1조에 우리 기업은 어떤 것보다도 윤리적인 그 가치관이나 원칙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런 식으로 성문화하게 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이제 파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발전하게 된 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민자들의 원동력 때문이고, 자, 인도가 후퇴하게 된 것은 카스트 제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이 있다. 자, 이것을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여기 이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쓰고 공언 쓰고 한계 써라. 그리고 경영에 미치는 시사점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파생 문제가 뭐냐면 성취 욕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성취 욕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동기부여는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잘게 막 7점, 8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기부여의 개념, 중요성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 성취동기 이론은 특히 맥클리랜드가 주장을 했는데, 맥클리랜드는 뭐도 주장했죠? 역량의 개념을 최초로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학습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메슬로의 이론을 비판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등장 배경을 보시면 기업가의 역할을 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업가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영문입니다. 앙트로프로니어십이라고 하는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나 창업가는 뭐가 높다는 거죠? 성취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출발하게 된 게 성취 동기 이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노동법처럼 엄청 막 포섭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2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서 사안에서 이렇게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 교수님 중에 약간 프리게 해당이 되는 게 좀 약간 이상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안의 해결 이러면은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안이라고 쓰지 마시오. 사례, 아니면 문제, 아니면 케이스 이렇게 쓰시는 거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 채정 교수님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그 하나의 뭐 약간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수님이 왜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냐면 남들한테 터치받기 싫기 때문에 방 안에서 나 혼자 골방에서 틀어 앉아서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교수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이제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골방에 틀어 앉아서 연구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갖는 겁니다. 제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이상한 어떤 부분에 딱
꽂히면 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경영학 교수님 중에 사안, 뭐 그다음에 법리,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쓰지 마세요. 사례의 해결, 사안의 해결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문제 케이스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뭘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카스트 제도는 뭐죠? 자, 결국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성공의 원동력이 된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원동력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더 훨씬 발전하게 된 것이다. 거시 경제학적으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2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성권친이라고 해서 성취 동기 이론의 유형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이름 자체에서 성취 동기 이론이기 때문에 성취 욕구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권력 욕구가 뭔지, 친교 욕구가 뭔지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셋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권력 욕구나 친교 욕구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자, 성취 욕구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전자칠판 자료 한번 보시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성취 지향적 리더십 한마디로 네 번째 나오는 그 리더십이 바로 성취 욕구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권력 욕구와 관련해서는 자, 맥클리랜드가 집단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개인 중심적인 권력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자, 사회 중심적인 공익적 권력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납득성, 공정성, 그 수용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첨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이 사람 공부 좀 많이 했다,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친교 욕구는 관계 중시 욕구예요. 그런데 친교 욕구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뭐냐면 자, 5번에 한번 보세요. 역유자형 밑에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 친교 욕구는 자, 친교 욕구와 권력 욕구는 관리자의 성공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최고 관리자는 어떤 욕구가 높다? 한마디로 권력 욕구는 높다는 겁니다.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높지만 친교 욕구는 낮다는 거예요. 낮은 것 자체도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 욕구는 낮은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취 동기 이론의 평가라고 해서 이제 자, 특히 주제 통각 검사 이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성취 동기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취 동기를 어떻게 육성, 개발할 수 있는가에 해당이 되는 방법이 바로 주제 통각 검사입니다. 육성,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자, 주제 통각 검사를 맥클리랜드가 제시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성취 욕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TAT라고 하는 주제 통각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지는 말고 맨 마지막을 주로 보세요. 자, 주제 통각 검사는 주로 그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사안을 또는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을 하는지를 가지고 성취 욕구가 우선 높다, 낮다를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만일 성취 욕구가 낮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추가적인 교육 훈련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 분석 이론을 통해서 뭐죠? 무의식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해석을 해가지고 상상에 의한 반응,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에 의한 반응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진단을 하고 만일 성취 욕구가 부족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교육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가 알려드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초심자 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은지 그리고 중상급자
어떤 일을 할 때, 자, 못하는 초심자에게, 그리고 잘하는 중상급자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은지, 제가 1기 때 아마 쪽지 시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강화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리인포스먼트 있잖아요. 그렇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초심자에게 우선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잘하면 성취 욕구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어디에 집중하게 한다? 구성원의 내면에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보다는 어디에? 내면에 집중하게 내재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아실현이라든지 재밌는 일이라든지 몰입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자, 성장 발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욕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아무것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강화를 활용한다. 그렇죠? 리인포스먼트를 활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잘 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내재적인 측면, 내면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재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성장 발전을 돕는 이러한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AT라고 하는 주제 통각 검사, 이 이미지나 사진이나 그림을 해석하는 걸 가지고 우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해보고 이게 초심자이냐 아니면 지금 중상급자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였었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왜 지금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을 물어보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여러 번 그러니까 기출이 되기도 했지만 저것은 이제 완전 기본값이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선 출제가 안 된 부분 플러스, 자, 여기에서 또 뭘 이제 우리가 결합시킬 수 있느냐? 바로 동기부여의 정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맥클리랜드의 그 주장과 브룸의 주장이 다르죠. 그렇죠? 요거 이제 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분설형으로 해서 우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 그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 그다음에 자, 동기부여의 정도에 대해서 두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U자형을 그리고 있죠. 뭘 의미하는 거죠? 맥클리랜드는 중간 정도의 과업, 한마디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즉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적절하게 이제 배합이 되어 있는 중간 정도의 과업일 때 가장 동기부여의 효과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반면에 브룸은 뭐라고 하죠? 쉬워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주관적인 확률, 한마디로 기대치가 기대치를 높게 하려면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의 난이도가 쉬울수록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업의 난이도가 쉬울수록, 한마디로 쉬울수록 동기부여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쉬울수록이 아니라 자,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 이러한 이제 그 입장에 속해 있는 게 바로 에드윈 로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에드윈 로크도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자는 그 에드윈 로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물론 허츠버그의 이호인 이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칭만 여러분들이 타다닥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어차피 다음 시간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1편입니다. 1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 15회 때 뭐 나왔었죠? 조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었었잖아요. 현대적인 방법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자 여기 보시는 퀸과 로어바우의 경쟁가치 모형. 요거는 미기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물론 물어볼 수 있지만 요즘에 트렌드를 보시면 단독으로 안 묻죠. 그렇죠? 잘게 쪼개가지고 자 옛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합할 수 있는 문제가 요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퀸과 로어바우의 경쟁가치 모형에 대해서 쓰시오. 요거 한 꼭지. 그 다음에 분설령으로 자 이건 뭐죠? 퀸과 카메론의 조직 수명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집 공정 자 쓰시오. 자 그리고 뭐 물어볼까요? 또 마찬가지 경쟁가치 모델에 따른 이제 조직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퀸과 캠벨이 주장을 했었던 바로 조직 문화 유형에서 클랜, 에도크라시, 하이라키, 마켓. 자, 이거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뭐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시기에 지금 보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해당이 되는 문화 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연결시켜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제가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엄선해서 드리려고 이제 아끼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안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의심을 항상 해보세요. 요거 이제 문제를 내면은 그냥 이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거랑 뭔가 연계시킬 수 있는 거 없을까? 분명히 연계시켜서 문제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키되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이거랑 명칭이 다른데 명칭을 따로 외워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알려드립니다. 인간관계 모형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된다? 클랜이라고 가로 치고 영문을 쓰시면은 이거 두 개 다 똑같이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해서 명칭이 다르고 그리고 경쟁가치 모형이라고 해서 명칭 다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고 경쟁가치 모형에 한글 이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문화도 사실은 맥락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시족사회 한마디로 가족 같은 공동체 클랜 자 그다음에 개방체계 모형 이거 결국은 뭐였었죠? 벤처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조직에 해당이 되는 에드호 자 그다음에 내부 프로세스는 군대나 공공기관처럼 정말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경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이라키 위계 조직 문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리적 목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 대규모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마켓 한마디로 시장을 향해서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마켓 이렇게 이제 같이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 마지막에 꼭 봐야 되는 이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창의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일반적 능력, 관리층 능력,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에서 훨씬 더 많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의성은 인사관리에서 공부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과 관련해서 오늘처럼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너무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창의성 무조건 바람직한 거, 좋은 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면 번아웃이 오게 된다. 이렇게 오늘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각입니다. 지각은 문제가 나왔었죠. 한 번도 이제 안 나왔었다가, 자, 귀인 이론 특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론을 우리가 자주 봐야 되잖아요. 인상형성 이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상형성 이론 여러분들 요거 꼭 챙겨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타즈펠과 터너가 얘기를 했었던 것과 같이 사람은 어떤 본능이 있다? 비교하고 범주화.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나랑 이제 안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같은 그림을 좋아한다면 같은 범주 안에 넣어서 인그룹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인 이론에 있어서는 해롤드 켈리
자,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켈리를 자, 이거 이 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은 얘기해. 나는 내 곤조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켈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되 켈리보다는 제가 봤을 때 와이너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와이너는 교육 심리학의 거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와이너가 얘기를 했었던 귀인 이론이죠.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들 지각은 물어봤으니까 안 나올 거다 이런 희망 갖지 마시고 와이너가 주장을 했었던 귀인의 어떤 요인 또는 그 원인 세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너의 이론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맨 마지막에도 와이너가 뭐라고 얘기하죠? 고성과자 저성과자의 귀인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성과자는 어떻게? 내부의 귀인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했고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성과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자 이번에 운이 나빴다.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이제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외부 기인을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너는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더남과 랜돌프는 막 힘 빼지 마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그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특정하게 자 이거라고 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지각 오류의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상동적 태도 즉 고정관념 그다음에 자 항상 오류에 해당이 되는 뭐 관대와 중심화 가혹한 경향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하나 개념 아는 거 중요하지만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지각 오류의 유형 대표적인 그냥 유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사실 인상 형성 이론이랑 귀인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